식사들 하셨습니까? 드디어 어머니 방에 TV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났다는 얘기죠. 예전에 브라운관 TV는 몇십 년을 써도 절대 고장 안 나는데 요즘 TV는 2, 3년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비싼 수백만원짜리도 LCD, LED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은 TV는 중국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 좀 싸구려 판넬과 LED 발광체를 좀 싼 걸 쓰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고쳐도 모았는데 몇만 원 더 주면 새 걸로 사는 뭐 그런 것이 편해서 그냥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 사드립니다. 예전에 TV가 있는 집이 얼마 없을 때는 뭐 TV도 재산이고 과시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소모하는 전자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TV가 없는 집도 많이 늘었죠. 저도 TV 안 본 지 몇 년 넘었습니다. TV로 영화만 가끔 보고 있죠. 오토바이도 이제는 재산적 가치나 과시용보다는 실용적인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풍조가 생겨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일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일본산 오토바이 탄다고 꼽주고 뭐 그런 인간들이 많이 줄었죠. 처음에는 할리만 오토바이라는 둥 뭐 BMW만 오토바이라는 둥 뭐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제는 입 밖으로 잘 내뱉지는 못하는데 간혹 아직도 그런 이야기하는 덜 되먹은 틀딱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는다고 현명해지거나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르신이 있고 그냥 나이만 처먹은 늙은이가 있다고 하죠. 누구든 어르신 대접받고 싶을 겁니다. 저도 어르신이 목표입니다. 절대 틀딱 소리 듣는 늙은이 영감탱이는 안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늙은이라 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남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중요한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뇌리에 남아있는 추억의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추억의 오토바이는 뭐 제 개인적인 추억이 서려 있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나누었던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경험과 편견으로 편집한 이야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추억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대림 DH88 텍트 맞습니다. 88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던 DH88이죠. 이 오토바이가 대한민국 오토바이 보급이 시작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같은 슈퍼커브 라인인 50cc대의 C100, C50이 있었고 수동이었던 CL90이 있었지만은 80년대 이전의 오토바이는 뭐 면석이나 개장수 아니면 못하던 뭐 그런 고가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시골 동네에 개장수 오토바이 오면 막 개장수라고 놀리며 따라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개장수가 오면은 몰래 개를 훔쳐가는 일이 많아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는 개 묶어놓고 키우지도 않죠. 그러다 면석이라도 오면은 개장수라고 오해해서 놀리던 막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죠. 80년대 초중반에 나온 88이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을 대중화시켰죠. 아마도 50대 라이더라면은 한 번 안 타본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몰래 아버지 키 훔쳐다가 밤에 몰래 타고 나가서 오토바이 뭐 배우고 뭐 막 그런 거를 만끽했던 뭐 그런 생각 저도 그랬죠. 다 그렇게 오토바이 맛을 보고 배우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합니다. 또 이행정 50cc 스쿠터인 텍트도 의미가 있는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여성 라이더를 무수히 많이 양성한 대표 기종이고 그 여성 라이더의 대표는 다방 레지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텍트 발판에는 보자기 싼 커피 마우병 쟁반이 있어야 좀 자연스럽죠. 대림 CL90이 개장수 오토바이면은 텍트는 다방 레지 오토바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던 다만 이행정이라 흰 연기가 뻘뻘 나는 그런 오토바이인데 진짜 연비도 괜찮았고 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텍트에 우유박스 싣고 달리면은 윌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오토바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국 가격도 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가격도 싸고 막 타기 좋았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사무실에 매일 아침에 얼음물과 커피 배달 오던 욕자라는 김양 잘 살고 있냐? 그때 너한테 배운 찰진욕 아직도 잘 써먹고 있다. 고맙다 김양. 대림 GL125 이 오토바이 이야기하는 것은 80년대를 대표하는 기아 혼다 시절부터 나오던 오토바이라서 가져왔습니다. 88이 서민의 오토바이였다면 GL125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외제차 같은 고급 오토바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88과 GL125의 비율이 국산차와 외제차 비율 정도로 적었고 80년대 초반에는 아무나 탈 수 없었던 오토바이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 선생님 절반은 버스 타고 다녔고 나머지는 88 타고 다녔는데 GL125 타던 선생님은 딱 한 명 있을 정도로 엄청 귀한 오토바이였죠. 그 GL 타던 선생님은 교생 선생을 뒤에 태우고 다니더니 결국 둘이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연애도 가능했던 그런 오토바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양복 입고 붉은색 컬러에 금줄 쳐진 GL125 타면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이때 효성은 연기 펄펄 나는 이행정 볼뽀리만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대림 GLX125 기아혼다에서 대림혼다로 바뀌는 과정에서 출시한 CBX, GLX 이렇게 불렀던 125입니다. 일본 혼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고 엔진도 수입해서 만든 오토바이지만은 본격적인 오토바이 대중화를 이끈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반 서민도 125를 타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오토바이가 서민의 반역화를 하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간결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검정색과 빨간색이 잘 어울려졌던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던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기종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80년대 출시한 이 오토바이가 2000년대 가까이 굴러다녔는데 이제는 길거리에서는 안 보이고 간혹 시골 오토바이 센터 뒷마당에 한 대씩 보이는 그런 추억이 서린 오토바이가 되었습니다. 대림 VF125 효성 엑시브 90년대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경쟁을 불러왔던 VF와 엑시브입니다. 대림 VF는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모델이고 효성 엑시브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폭주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대표적 장본인이 효성 엑시브가 아닌가 합니다. 효성 엑시브는 2007년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장수한 모델이었죠. 여기다 청룡쇼바와 결합하면 거의 폭주족 양아치고 청룡쇼바와 반짝이는 등 달고 뒤에 냄비 달고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여자 뒤에 태우고 달리면은 대장급 양아치의 표본이던 시절도 있었다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땐가 대학 땐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친구가 타고 반짝거리는 대림 VF125 드림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줬다는데 얼마나 부러웠던지 지금 동네 농기구 창구에 한 대 있는데 고쳐서 타볼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는 엄청 좋은데 보관할 곳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효성 MX125 좀 껄렁거리고 껌 좀 씹었던 형들의 오토바이 MX죠. MX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좀 반항적일 것 같은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2기통 공랭 125의 반항적인 오프로드 스타일, 특히 저영록이 또라이라는 영화에 추격신에 타고 나와서 더욱 반항적인 이미지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는 오토바이입니다. 이거 타고 좀 윌리 좀 해야 오토바이 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젊은 청소년들의 꿈의 오토바이였죠. 어찌 보면 본격적인 폭주족은 엑시브가 양상했다면은 MX는 반항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이거 타고 인도나 산 갈 생각을 안 하고 학교 계단만 오르내렸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이 오토바이가 오프로드용이란 생각도 못하고 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MX125 타보신 분들은 좀 놀아봤거나 껌 좀 씹던 분들일 겁니다. 뒤로는 RX125라고 사행정 슈퍼 모타드 스타일의 오토바이가 2000년대 후반까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굴러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왜 단종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효성은 앞서가서 인기가 있을 때 단종하는 아주 이상한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 GSX250, 대림 VF250 국산이라는 탈을 쓴 수입 오토바이며 거의 90년대 끝판왕의 오토바이죠. 아마도 한 동네에 한두 대 돌아다닐까 말까 아주 희귀한 오토바이였습니다. 가격도 넘사벽이었죠. CC당 만원 정도 하는 시대에 300만원 넘는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까랑까랑한 배기음의 효성 스즈키 GSX250과 부드럽고 비행기 소리가 나던 대림혼다의 VF250. 생김새도 상대적으로 투박한 레트로 감성의 효성과 다르게 대림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금 봐도 둘 다 이질감 없을 정도로 멋있고 아주 이쁘고 대단한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은 안 보일 때까지 뒤돌아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 전에 대청 때문에 라이딩 갔다가 효성 GSX250을 멋지게 복원해서 타는 분을 봤는데 지금 봐도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하여간 그때는 그냥 꿈의 오토바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똑같이 만들어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은 오토바이가 80년대에 돌아다녔던 것을 생각하면은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림 데이스타. 80년대 대림은 혼다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여와 만들던 생산이라면은 그래도 90년대는 일본 오토바이를 참고해서 데드 카피하던 시절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그마가 혼다 마그나를 카피해서 만들었죠. 데이스타도 일본 오토바이를 참고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국내 디자이너 입기 많이 들어간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거기다 오토바이가 특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의 오토바이로 다시 거듭나게 한 모델이 이 데이스타 아닌가 합니다. 거기다 125와 250이 나와서 본격적인 취미 오토바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모델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영등포나 청계시장 가면은 짐 배달용 오토바이로 개조된 데이스타가 아직도 돌아다닐 정도로 내구성도 좋은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효성 미라주 코멧. 대림의 데이스타와 경쟁하던 효성의 간판 브랜드 미라주 코멧입니다. 애증의 미라주, 코멧, 예. 이 미라주 코멧이 더 애증의 오토바이가 된 것은 대기업의 그늘에 있던 효성이 IMF로 부도가 난 시점에 발매된 오토바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는 부산 효성의 유통대리점이었던 한손모터스와 HJC 헬멧으로 유명한 홍진 크라운이 공동 인수해서 운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미라주는 125, 250은 야마 로드스타와 비슷하죠. 650은 할리 브이로드를 카피한 오토바이입니다. 같은 시기에 나왔던 네이키드 알차인 코멧은 두카티 몬스터나 두카티 알차를 빼다박은 모습을 하고 있죠. 나름 미라주 125도 V형 2기통으로 만들었으며 스타일이나 성능으로도 인정받은 모델들입니다. 다만 엔진이나 미션 세팅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네이키드나 알차 코멧이나 아메리칸 미라주나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미션을 그대로 사용해서 달리기 성능이 똑같은 아이러니한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S&T에 먹히기 전에 이 시기에 효성은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취적으로 오토바이를 만들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시국에 대한민국 오토바이 역사의 전설 같은 시기로 마지막 혼심을 기울였던 전성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 후 S&T 주식장난과 홍진 크라운 미주 법인장했던 장남의 사망과 더불어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오토바이 개발 역사를 마감한 시기이죠. 효성 후계의 회사인 KR모터스는 지금은 안 망하는 게 신기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혼다 CB400. 지금부터는 서민과는 거리가 멀었던 외제 오토바이 이야기입니다. 90년대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던 CB400이죠. 90년대 한때 장거리 탁송 오토바이로 배달기사들이 많이 이용했던 CB400입니다. 용산 근처에 가면 CB400 뒤에 냉장고, 세탁기, TV 막 싣고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막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았죠. 거기다 2기통도 귀하던 시절에 비행기 소리 같은 이택 엔진의 고 RPM에서 터져나온 배기음과 출력 그런 것으로 한때 입에 많이 오르내리던 오토바이입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생산하던 오토바이라 아직도 굴러다니는 물건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CB400과 요시무라 마우라가 내는 사운드는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고성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하여간 수입 오토바이의 길을 열었던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혼다 마그나, 야마하 비라고. 90년대에서 2000년대는 많은 수입 오토바이가 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중고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지방에서도 수입 오토바이가 점차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90년대 말쯤이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90년대는 혼다 마그나, 야마하 비라고, 스즈키 인트루더, 야마하 로드스타, 가와사키 발칸, 혼다 샤도우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봅니다. 빈자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존재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 중에는 90년대 많이 보이던 마그나와 비라고입니다. 마그나는 V형 4기통으로 국내에서 마그마란 모델명으로 나오기도 했던 오토바이고, 비라고는 V형 2기통으로 나름 매니아층이 있었던 오토바이 같습니다. 두 모델 다 여러 배기량으로 나왔는데 마그나는 750이 주류였고 비라고는 1100이 주로 수입돼서 굴러다녔던 것 같습니다. 혼다 마그나 750의 V형 4기통이 아주 독특한 배기음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모델이었지만은 뚱뚱하고 밋밋한 생김새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비라고는 지방에서도 많이 보이던 모델이기는 한데 엔진 생김새나 크기, 즉 빵이 작아서 125 취급을 받을 정도로 컴팩트한 사이즈로 많은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성능과 내구성이 좋다는 평은 많았습니다. 90년대 이때는 일본 중고 오토바이가 국내에 많이 들어온 시대죠. 낙가마들이 밀수로 일본 중고 오토바이를 폐차 부품으로 들여와서 국내에서 다시 조립해서 파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밀수와 오토바이 재조립으로 돈 많이 번 분들이 현재 오토바이 시장을 주무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밀수로 돈을 많이 번 분이 계시는데 오토바이 업계 큰 손들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야마하 로드스타. 야마하가 비라고 시리즈를 버리고 나온 모델이 로드스타입니다. 야마하는 아메리칸 오토바이 이름을 여러 가지를 썼었죠. 로드스타, V스타, 로얄스타 이렇게 나누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사용한 모델명은 로드스타로 많이 표기를 했습니다. V스타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모델명이고 유럽에서는 와일드스타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는 로얄스타는 플래그십 투어러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트리 모델로 드래그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수입은 안 되지만은 북미와 유럽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시리즈죠. 나름 로얄스타는 풀사이즈 투어링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할리와 아주 유사한 디자인과 큰 배기량, 빵으로 먹어주던 모델들이 많았고 특히 V형 4기통으로 만든 로얄스타 XVZ 1300은 아직도 돌아다니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력 배기량은 드래그스타 650, 로드스타 750, 1600, 1700, 로얄스타 1300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와사키 발칸. 지방에서 가장 많이 보이던 외국산 오토바이가 발칸 500과 750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95년도인가 충무로에서 발칸 500을 한 200~300 정도에 사서 타고 다녔고 저는 2000년인가 2001년인가에 750을 200에 사서 1년 조금 못되게 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량이 좀 있었는데 웃긴 거는 새 차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500은 공랭 징절 2기통으로 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V형 2기통 수랭인 750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리다 시동을 꺼도 냉각팬이 한참 돌다 보니까 잘못하면 배터리가 앵꼬로 다시는 시동이 안 걸리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래도 굴리면은 잘 시동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냉각팬 릴레이를 없애고 타기도 하고 제네레이터를 신형 용량이 큰 것으로 바꿔 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배기음도 괜찮고 잘 달리고 잘 서고 추억이 많았던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타는 오토바이 중에는 발칸 800이 할리랑 많이 닮아서 많이들 탔던 것 같습니다. 그닥 750보다는 안 나가지만은 할리 883보다는 잘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발칸 후계기인 650이 나오기는 하는데 좀 어정쩡한 것 같은 생김새 그리고 비싼 가격 때문인지 국내 수입원이 마케팅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많이 팔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혼다 샤도우. 마지막은 지금도 엄청난 양이 굴러다니는 혼다 샤도우입니다. 국내에는 아직도 750과 1100이 많이 중고로 거래되고 있는 모델이고 아마도 2000년대 가장 많이 국내에서 아메리칸을 팔아먹은 혼다 입장에서는 현재 레벨의 인기가 실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장도 잘 안 나고 부품도 구하기 쉽고 싸고 나름 뽀대도 있고 가성비 최고의 모델인데 할리 짭이라 많이 터부시한 기종 중에 하나죠. 저도 1100 클래식을 타봤지만은 이거 타다 할리 883으로 넘어가서 엄청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기음 빼고 시트에 앉았을 때는 에브 엔진의 잡소리 열받으면 막 배터리가 끓어 넘치고 했던 883 아유 진짜 감성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할리라고 느끼게 해준 오토바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해준 그런 오토바이였습니다. 그래서 883보다 높은 배기량이 좋을까 해서 타봤는데 솔직히 샤도우보다 못했던 그리고 매일 나사 빠지고 고쳐야 탈 수 있는 할리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나온 미러키 엔진 보고 그때 샤도우 엔진 비슷하다고 하니까 수리샵 사장님도 딱 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성 빼고 기계적인 완성도는 할리가 솔직히 혼다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제 오토바이 타면 거지 취급하는 하등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참 한심한 일이죠. 지들끼리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 깎아내리는 일은 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 타다 보면은 오토바이마다 다 개성은 있습니다. 저도 많이 타본 것은 아닌데 몇 안 되는 오토바이마다 다 개성이 있었습니다. 취미 영역에서는 그 개성까지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리라고 더 사랑받고 혼다라고 천대받아야 한다면은 그 생각은 사대주의적인 천한 생각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각자 알아서 즐기면 되는 것인데 무슨 계급사회도 아니고 남을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한 것인지 아니면 남 까는 것이 취미생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인간들은 욕을 먹어서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입 밖으로 내뱉으면은 욕 처먹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표면적으로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좀 암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은 그런 인간하고 엮이거나 말 섞지 마시고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라이딩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인간들 만나기 싫어서 라이더 많이 모이는 라이더 카페나 휴게소 같은 것은 잘 안 갑니다. 유튜버 하지 않았으면은 대가리 들이받고 한바탕 하겠지만은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분 잡치기 싫어서 제가 피하는 편이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몇 시버도 더워서 못 달리는 여름이 오죠. 날 좋을 때 좋은 곳으로 많이들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년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